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정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225페이지 부동산 개발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오늘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25페이지 보시면요, 거기에 개발론이 나오는데 보통 개발론은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9장에 가면 관리하고 마케팅론이 있는데요. 이쪽 9장에서도 역시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개발론에서 약 두 문제, 관리, 마케팅에서 두 문제, 이렇게 해서 총 이쪽에서는 개발, 관리, 마케팅을 합쳐서 네 문제 또는 다섯 문제,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이쪽에서 제1절, 자, 226페이지 제1절 보시면 거기에 부동산 이용이 나옵니다. 부동산 이용에서는 용어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만 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일단 집약도라는 말은 요거는 단위 면적에 쏟아붓는 노동과 자본의 양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집약도가 높은 이용 그러면은 집약적 이용이라 하고요. 집약도가 낮은 이용 그러면 조방적 이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이제 집약 한계다 라고 하면 집약적 이용 중에서 집약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이게 점점 고밀도화 되는데요. 그때 추가 투자를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제 가치가 점점 증가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게 계속 투자한다 그래서 증가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어디까지 하느냐, 그게 바로 집약 한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약 한계에는 요거는 이제 한계 수입과 한 단위 더 투자할 때 들어오는 수입과 그다음에 한 단위 더 투자할 때 추가되는 비용을 서로 비교를 해서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크면 그때는 추가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전까지는 계속 추가 투자를 하겠죠. 그러나 거꾸로 한계 수입보다 한계 비용이 커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만해야 되겠죠. 그래서 집약 한계는 집약적 이용의 상한선, 즉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을 바로 집약 한계라고 그러고요. 그 지점에서 수익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점이죠. 자, 그다음에 조방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땅을 넓게 쓰고 노동과 자본을 적게 넣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최소한도 우리가 손해를 안 보는 정도, 즉 손익분기점이 나오겠죠. 그 이상은 집약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 적게 하는 것을 조방한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방한계는요, 총 수입과 총 비용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총 비용과 총 수입이 같아지는 지점까지를 우리가 조방한계라고 그러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그게 손익분기점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집약적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조방한계보다는 더 많이, 집약한계보다는 낮게, 이 사이에서 우리가 추가 투자를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약적 이용과 조방적 이용, 이런 이야기들만, 용어들만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26페이지 거기 집약 한계다 그러면 이윤이 극대화되는 또는 토지용 집약도의 상한선,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한다. 그리고 조방 한계는 겨우 생산비만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 즉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한다. 손익분기점이다. 토지용 집약도의 하한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스프롤입니다. 스프롤 현상은요, 요거는 이제 스프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스프롤은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스프롤 이렇게 쓰는데요.
자, 이 스프롤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스프롤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무질서 또는 무계획 또는 불규칙 이런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스프롤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을 빠뜨렸을 때 이 사람이 팔다리를 움직이는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죠. 수영을 못하니까 이렇게 팔다리를 불규칙적으로 막 움직이겠죠. 만약에 수영을 할 줄 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뜨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수영을 못하는 사람을 바다 한가운데에 떨어뜨렸을 때 팔다리를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스프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프롤이라는 단어는 도시 스프롤 이렇게 얘기하면 뭐냐? 도시의 성장이 무질서하고 불규칙하고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은 주거지역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업지나 공업지에서도 나타나고 도심보다는 외곽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도심 쪽에서는 입체 스프롤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지가 수준이 평균 이하의 곳에서 나타난다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스프롤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하고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을 일정 부분 이상 받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게 3억짜리 주택값을 3억짜리를 2억만 받아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격을 낮춰서 받아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을 낮춰라. 그러면 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공급자들이 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택지비를 낮추는 방법이 있겠죠. 택지비를 낮추는 방법. 또 하나는 건축비를 낮추는 방법이죠. 자, 건축비를 낮추게 되면 이거는 주택의 질이 떨어질 거예요. 주택의 질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실 건축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자, 만약에 택지비를 낮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택지값이 싼 곳을 찾아서 개발을 하겠죠. 이게 이제 바로 이렇게 개구리 띠뛰기식으로 여기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다가 또 이쪽이 택지값이 싸다. 그러면 여기 발작 뛰어서 여기서 개발하고 또 발작 뛰어서 여기서 개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스프롤이 이거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게 됐을 때 잘못, 그러니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택지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스프롤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스프롤은 도시가 무질서, 무계획,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런 것들은 개구리 띠뛰기식. 그래서 비지적 개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비자 써가지고 이렇게 날비자 땅지자 써서요. 비지적 개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땅을 날아서 개발한다. 이렇게 땅을 팔짝팔짝 띄어서. 그래서 개구리 띠뛰기식 개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프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직주 접근과 직주 분리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직주 분리, 직주 접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도심이 이렇게 있고요. 도심이 있으면 우리가 직장은 보통 도심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거는 밖으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직장과 주거가 분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밖으로 나갔던 주거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면 직주 접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직주 분리든 접근이든 하여튼 직장은 움직이지 않고요. 주거가 밖으로 나가느냐 안으로 들어오느냐 요거 두 가지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거가 밖으로 나가는 원인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직주 분리의 원인 그리고 결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직주 접근의 원인과 결과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직주 분리, 밖으로 나가는 원인, 밖으로 나가는 원인은 거기에 이제 나와 있죠. 도심의 환경이 나빠진다. 지가가 너무 높다. 도심의 지가가. 그다음에 이제 교통이 발달한다. 뭐 그런 등등이죠. 그리고 결과로 도심이 텅 비게 되죠. 그러니까 주간 인구는 많은데 야간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것들, 또 외곽이 잠만다는 도시, 침상 도시화 되고요. 그다음에 출퇴근 시 교통 체증이 심화되는 도심 고동 현상, 이렇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쪽에서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쪽도 지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외곽의 지가 상승. 그러면 직주 접근,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 그 반대죠. 그래서 도심의 환경이 개선되고 또 도심 지가가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그다음에 교통 체증이 심화되고 또 정체기 쪽으로 유도하게 되고 이러면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도심 쪽에서는 이게 밑에는 상업용으로 써야 됩니다. 상가로.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주거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아파트 이렇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주상복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주상복합 건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상복합이 되게 되면 고층화됩니다. 고층화되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나갔을 때는 상주 인구가 없으니까 이게 주민록 인구가 적어요. 그러나 다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도시가 다시 젊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도시 회춘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이쪽 부동산 이용 쪽에서는 충분합니다. 자, 개발론으로 넘어갑니다. 227페이지 거기 개발론 보면요. 개발의 일단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발이라는 것은 이렇게 쪼개보면 개와 발로 쪼개져 수 있죠. 그래서 개발은, 부동산 개발은요. 이것은 부동산 개발이다라는 것이죠. 발은 뭐냐? 발은 높일 발자예요. 그래서 유용성을 높인다, 가치를 높인다요. 개는 뭐냐? 개량한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부동산을 개량함으로써 그 가치를 높이는 행위, 유용성을 높이는 행위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이제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공만을 담당한 행위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법은 부동산 개발업 에 관한 관리에 관한 법은요. 이런 것들은 부동산 개발업을 타인에게 개발을 해서 타인에게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그 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바로 부동산 개발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시공만을 담당한 행위는 그것은 개발업으로 개발로 개발해서 제외한다 이렇게 아예 명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부동산을 개량함으로써 그 가치를 높이는 행위를 우리가 부동산 개발업이라 하고요. 이것은 유형이 종류가 눈에 안 보이는 개발도 있어요. 무형적인 개발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형적인 개발은 뭐겠어요? 지목을 변경하거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개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개발도 있겠죠. 토지를 조성하거나 아니면 또 여기다가 건축을 하거나 이런 것들 이게 두 개 합쳐지면 뭐라고 할까요? 이걸 복합적 개발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복합적 개발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택지를 조성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복합적 개발에 해당이 되겠죠. 자, 개발의 주체에 따라서 제1섹터, 제2섹터, 제3섹터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1섹터는 공공, 무조건 공공이에요. 정부나 지자체 이런 게 공공이죠. 그다음에 제2섹터는 뭘까요? 민간이죠. 그래서 사적 주체, 그래서 뭐 건설업자랄지 아니면 토지 소유자 개인이나 조합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다음에 복합 주체는 제3섹터 민관이 합동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관이 공동으로 개발사업 주체가 되는 것을 제3섹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개발의 과정은 워포드가 7단계로 하고 있고요.
히라가와 이츠루라는 일본 학자는 5단계, 뭐 4단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워포드의 7단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작해서 예비적, 부지, 모색 및 확보 단계,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의 단계, 금융, 건설, 마케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 단계부터 아예, 부, 타, 금, 건, 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개발의 단계는 아이디어 단계, 예비적 타당성 분석의 단계, 부지 모색 및 확보의 단계, 타당성 분석의 단계, 금융, 건설, 마케팅의 단계. 그래서 요게 이제 2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 순서를 적어라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놓고요. 요거는 빼버리고. 뭐 읽어보세요. 아예, 부탁, 그건 마 이렇게 암기를 해버리면 되겠죠. 예, 그래서 7단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디어 단계, 예비적 타당성 분석의 단계, 부지 모색 및 확보의 단계, 타당성 분석의 단계, 금융의 단계, 건설의 단계, 마케팅의 단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 중에서 아이디어나 예비적 타당성 분석의 단계 이런 것들을 계획 단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부지 모색 및 확보의 단계를 협의 단계, 타당성 분석의 단계를 인가의 단계, 그리고 금융과 건설을 시행의 단계, 마케팅을 처분의 단계라고 하면 이제 그게 히라가와 이치로의 5단계로 분석이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뭐 이게 중요한 것이지 히라가 이치로 이런 사람들의 분류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신개발과 재개발로 도시 개발 유형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신개발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개발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은 이건 이제 4가지로 나눕니다. 보전 재개발, 보전, 수복, 그 다음에 개량 재개발, 그 다음에 철거 재개발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게 이제 뭐 지구 보전 또는 지구 수복, 개량, 그 다음에 전면 재개발 뭐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보수 개철입니다. 위로부터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더 소극적이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후진국형 개발이에요. 이쪽이. 후진국형 개발이고 이쪽이 선진국형 개발이죠. 선진국은 재활용, 리사이클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죠. 있는 것을 자꾸 철거하고 없애버리고 부시고 이런 것들이 후진국형 개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극적 개발이고 소극적 개발입니다. 어쨌든 자, 보전 재개발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기존에 있는 취락시설에 노후 불량화 요인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거죠. 미리미리 예방하는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뭐 닫고 조이고 뭐 우리가 이제 보통 할 때 그렇잖아요. 사고가 나지 않게 또는 고장이 나지 않게 기계도 닫고 조이고 미리미리 이렇게 하는 것을 예방한다. 이걸 보전 재개발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해도 노후 불량화 요인이 생겼다. 그럼 이제 그 노후 불량화 요인만 제거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수복 재개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량 재개발은요. 이렇게 떼내다 보니까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새로운 시설에 첨가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설이 첨가하고 또 확산시키고 확장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개량 재개발이에요. 그러면 철거 재개발은 뭐냐? 완전히 교체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부시고 교체하는 것이니까 보수 개철 예방, 보전은 예방이고 수복은 노후 불량화 요인만 제거하는 것이고요. 개량 재개발은 새로운 시설을 첨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단어씩만 기억을 해두자. 자, 그다음에 개발 주체에 따라서 공영과 환지, 이거 이제 매수 방식하고 환지 방식 두 가지는 비교해 가면서 좀 기억을 해 두시라 그랬죠. 이건 이전에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어쨌든 여기서 매수 방식 같은 경우는 전면으로 사가지고 수용 방식이니까요. 전체를 사가지고 이렇게 어떤 개발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일반 분양을 해버려요. 그러나 환지 방식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개발업자가
이 개발을 해서 원주인들한테 되돌려주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환지 방식은 채비지를 매각해서 그 돈으로 개발 비용으로 쓰기 때문에 개발업자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수용 방식 같은 경우는 권리가 소멸되는 방식이다. 기억해 두시고요. 환지 방식은 권리가 줄어들죠. 면적이 줄어드니까 권리가 축소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수 방식 같은 경우는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이 수렴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환지 방식 같은 경우는 초기 개발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원주인들의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이 잘 수렴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환지 방식 같은 경우는 개발이 환수가 충분치 못하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환지 후에 지가 상승에 대해서는 환수를 못한다라는 거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두 가지는 꼭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은 비교해가면서 꼭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나옵니다. 자, 민간 개발 방식은요. 자체 개발 방식, 지주 공동사업, 토지 신탁 방식, 컨소시엄 구성 방식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자체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전부 다 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체 개발 사업인데요. 토지 소유자가 모두 다 합니다. 그리고 지주 공동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는 다시 네 가지가 있죠.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하는 방법. 그다음에 분양을 해서 분양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 그다음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 그다음에 사업 위탁 방식이 있겠죠. 사업 수탁 또는 사업 위탁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신탁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연합체를 구성해서 하는 방식이고요. 이건 토지 신탁 방식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토지가 신탁되면서 부동산 신탁은 반드시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소유권이 안 넘어가죠. 그래서 토지 신탁에서는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고 이거는 소유권이 안 넘어간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의 차이점을 또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토지 신탁과 그다음에 사업 위탁 방식 두 가지.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일단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토지 소유권이 요거는 토지 신탁 방식은 신탁회사로 넘어가니까 신탁회사고요. 요거는 토지 소유자 지주죠. 그리고 인허가를 누가 맡느냐 그러면 소유자가 맡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신탁회사니까 신탁회사가 인허가를 맡고요. 요것도 이제 지주가 맡고요. 그 다음에 금융 돈을 빌릴 때 어떻게 하냐? 소유자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요게 차이점입니다. 두 개의 차이점. 그리고 공통점은요. 수익이 생기게 되면 신탁회사는 수익이 생기면 지주한테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지주가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수익이 생기면 지주가 가져가고요. 그럼 신탁회사는 뭐 먹느냐? 수수료 먹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수수료 먹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런 것들은 지분이나 수익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 둘 다 지분이나 수익을 공유하지 않고 지주한테 다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주한테 다 준다. 뭐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체 개발 사업도 지분이나 수익을 공유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꼭 알아주시고요. 지주 공동사업은 동업이기 때문에 요거 세 가지는 지분이나 수익을 공유하는 거죠. 개발업자와 공유한다. 이거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딱 지어놓고 크게 틀을 가지고 그거에서 요 이제 요거 두 가지는 비교하는 게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지분을 공유하는지 아니면 그 지분을 소유자가 독식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런 건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도시 재개발 사업, 도시 개발 사업의 용어 정리는요. 이거는 이제 공법에서 다 배우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런 것들 기본 개념들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어차피 공법에서 자세히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요 정도 나온 것만 한번 읽어보셔라 라는 것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로 235페이지 보시면요. 거기에 민간 자금 도입 방법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민간 자금 도입이 민간 자금 도입 방법이죠. 이거는 이제 도입해서 공공시설을 개발하는 거죠. 원래는 이제 공공 서비스 이런 것들을 공급할 때는 당연히 정부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정부가 이제 자금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할 때는 민간 자금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BTO 개념과 그다음에 BTL 개념이 있죠. 그래서 대개 시험 문제 요 순서만 정리가 됐어요. 순서만. 그래서 건설, 빌드는 건설하고요. T는 이전해주고요. O는 운영권을 따서 이게 수익을 내가 건설비를 회수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건설하고 이전해주고요. 그 다음에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서 그것으로 건설 자금을 회수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차이점도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이전과 운영이 바뀌면 순서가 바뀌면 이렇게 바뀝니다. 임대와 이전이 순서가 바뀌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보통 이제 사회 간접 시설들 도로나 터널이나 교량, 항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최종 소비자들의 일반 소비자들의 사용이 많아요. 그래서 최종 소비자들의 사용료 이것으로부터 건설 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죠. 이게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이 기획을 해서 정부가 수용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요. 이거 따라서 민간이 기획을 할 때는 위험을 민간이 모두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요 사전에 수익률 예측이 정확하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에 비해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런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요. 요거는 특수 시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또는 장애인, 노인, 군인, 학생 이런 등등의 그런 시설들이죠. 그런 시설들은 특수한 사람들만 쓰기 때문에 요거는 최종 소비자들의 사용료로는 도저히 건축비가 회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시설들이 정부가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직접 지을 돈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네가 대신 지어라. 그러면 정부가 이것을 임대 형식으로 해가지고 임대료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해서 건설 자금을 확보를 해줄게 회수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민간이 절대 기획을 안 합니다. 정부가 기획을 해서 정부가 야 우리 하나 이런 청소년 시설이 필요한데 네가 좀 지어주면 내가 5년 동안 매달 500만 원씩 임대료를 지불할게 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이 수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짓는 것이고요. 따라서 위험을 민간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사전에 수익률 예측이 정확한 수익률 예측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는 요것만 출제가 됐지만 요 순서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순서는 계속해서 중요한 것이고요. 이제는 요거까지도 좀 기억을 해두자. 이렇게 이제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BTO와 BTL 순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37페이지 보시면 BOO 방식도 있어요. BOO 방식은 이거는 그 건설해 가지고 개인이 건설한 개발 주체가 소유권을 가지면서 정부로부터 운영권을 받아서 회수를 하는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정부는 고객의 입장에서 민간 사업주와 구매 보증 계약 이런 것들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쨌든 BOO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238페이지서부터는 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서부터는 부동산 개발에 따르는 위험이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인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경제 기반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거기에 이제 마케팅과 관리, 마케팅 이거 한 문제씩 보는 거니까 간단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